13번부터 24번까지 풀도록 합시다. 화폐 수량설과 피셔 효과에 따르면 실질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은 각각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자, 일단 우리가 고전학파 대부자금 시장할 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실질 이자율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화폐 수량설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 방정식 MV는 PY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M%, V%, P%, Y% 이렇게 했을 때 화폐 유통 속도가 변화가 없고 경제 성장도 없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율은 통화량의 증가 속도와 같다. 예. 2번. 각국의 명목 GDP는 560, 실질 GDP는 140, 현금 통화 비율은 뭐 0.4, 요금은 예금은 어떻게 다 돼 있다. 자, 그럼 역시 이것도 MV는 PY를 한번 써보자고요. 저는 실질 GDP를 소문자로 씁니다. 근데 뭐가 등장했냐면 요구불 예금과 현금 통화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현금 통화 비율은 뭐라고요? 요구불 예금 대비 현금의 비중이다. 현금의 비중이다. 이것이 이제 0.4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기 이제 현금이 올 건데 우리는 그걸 M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예. 10분의 4, 80이 되는 거지. 네. 이제 한번 해봅시다. 80 곱하기 화폐 유통 속도. 예. 그리고 여기다 바로 명목 GDP 560을 한번 써보자고요. 예. 이거는 바로 명목 GDP Y가 되는 것이고, 예.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현금이 80이라고, 아이고, 잠깐만. 네. 현금이 8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통화량이라는 것은 현금과 요구불 예금의 합이 되니 M은 280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화폐 유통 속도는 나왔죠? 이렇게. 네. V는 나왔습니다. 2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구하러 가는가? 물가 수준을 구하러 가는데 실질 GDP는 140이고 여기에 대한 물가 수준 P를 곱해야 된다고요? 네. 560이 되려면 4를 곱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GDP 디플레이터를 쓴다 그랬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쓴 겁니다. 네, 요거 통화량은 현금 플러스 요구불 예금이다. 보머의 거래적 화폐 수요 이론에 대하여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일단 이렇게 쓰고 루트 2R분의 BY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뭐 탄력성 같은 거 얘기할 때, 탄력성 얘기할 때 여기 바깥에 지금 루트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바로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Y 위에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만약에 어떤 X라는 것에 알파가 붙어 있는 거 요거의 X 탄력성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를 우리가 Q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dx분의 dq에다가 q분의 x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알파 x 알파 마이너스 1 하고 밑에 q가 오는데 x에 알파 쓰고 위에 x를 쓰게 된다고요. 여기 싹 다 없어지고 알파만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 화폐수의 소득 탄력성은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은 옳고요. 물가가 상승하면 자 여기 물가가 안 들어가 있는데 물가를 고려한다면 네, 여기다가 이렇게 P를 쓰면 되는 겁니다. P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질로 한다. 실질로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밑에다가 P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실질 화폐 수요인데 여기에 P라는 변수는 없죠. 네,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실질 화폐 수요는 변화가 없다. 그런데 만약 여기다 안 쓰고 여기다 딱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명목 화폐 수요는 물가가 상승할 때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는 옳지 않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회비용이 증가하므로 화폐를 안 가지고 다니려고 하는 거죠. 네, 물론 투기적 동기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지금 거래적 동기에 의해서도 이자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보몰의 거래적 화폐 수요 이론입니다.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회비용이 커지므로 은행에 그냥 넣어두려고 하는 거지. 이것은 옳은 표현이고 사회 내의 총소득이 일정할 때 소득 분배가 균등해지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소득을 다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만들어낸 생산물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이 화폐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소득 분배가 균등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다 넉넉해지니까 화폐를 많이 가지려고 하겠죠. 리얼은 옳지 않습니다. 거기다 또 거래적 화폐 수요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소득을 4배로 해보자고? 그러면 통화량은 2배가 됩니다. 따라서 통화량을 2배 하면 우리의 GDP는 4배가 되는 거야. 그렇죠? 예. 따라서 경제가 커질 때 화폐를 갖는 양은 점점 줄어들겠죠. 네, 그것을 우리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또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한다 또는 뭐 IRS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음은 옳죠? 예, 니은하고 리을은 옳지 않다. 어느 거시경제에서 다음과 같이 화폐시장 균형과 피셔 방정식이 성립한다. 네.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숫자만 보자. T 시점 전까지 통화 공급 증가율은 5%, 생산량 증가율은 2%, 실질 이자율은 3%. 요거만 머릿속으로 살짝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지. T 시점에서 통화 공급량 증가율이 예고 없이 7%로 증가했다. 네. 그러면 요거 MV는 P화를 이용해서 증가율로 얘기된다면 7%로 증가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일단 가를 한번 보자고요. T 시점 전의 인플레이션은 2%이다. T 시점 전까지 통화 공급 증가율은 5%라고 했습니다. 5%. 그렇죠? 네. 그리고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화폐 유통 속도는 변화가 없으니까 제가 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0% 이렇게. 예. 그러면 생산량 증가율이 2%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실질을 뜻하는 거야. 네. 무엇이 모르고 2%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T 시점 전에 인플레이션율은 3%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3%. 따라서 가는 옳지 않고 그럼 T 시점 후에 명목이자율은 8%다라고 하려면 이제 T 시점 후니까 통화 공급량 증가율이 7%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화폐 유통 속도 증가율은 변화가 없고 네. 또 생산량 증가율은 여전히 2%라고 되어 있으면 물가 상승률은 5%가 되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5%이니 실질이자율 3%와 합했을 때 명목이자율은 8%가 되는 겁니다. 나는 옳은 표현이죠. 그렇죠? 자, T 시점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T 시점 전에 비해서 5%포인트 높다. 3에서 뭐 2로 갔는데요. 그죠? 2%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르고요. 옳지 않지. 다른 게 아니라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면 발생하러 오른 것은 자 MV는 PY야.
통화량의 증가율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거지. 통화량의 변화는 물가를 변화시키는 거야. 근데 초중립성은 이렇게 증가율로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고전적 이부법을 적용하게 되는 거지.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질 경제 성장률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통화정책으로는 물가지수를 관리할 수 있는 거지. MV는 PY니까. 중앙은행은 국채 매입을 통해 실질 이자율을 낮출 수가 있다. 여기 어디 봐도 이자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네, 화폐는 실물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베일에 불과하다. 실질 이자율은 생산물상 실물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왜? 이거 실질 GDP라든가 경제성장률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건 뭐야? 노동시장과 생산기술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왜? GDP에 영향을 줄 수가 없으니까. 화폐 수요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자율이 상승하면 아이고 기회비용이 커지는구나. 화폐를 줄여야 되겠구나. 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거래적 동기. 아이고 물건값이 비싸졌어. 저걸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폐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금을 예금. 그렇죠? 우리가 D라고 했던 거. M1은 C 플러스 D니까. 요금을 예금 수요가 증가하면 M1 수요는 증가하게 되는 거고. 실질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면 화폐 더 많이 갖고 다니고 예금도 더 많이 하려고 그러겠죠. 신용카드 보급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뭐 주머니 속에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별로 없죠? 예. 예전에는 다 화폐로만 가지고 다녔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다음의 실질 경제 성장률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이 헷갈리지. 경제 성장률은 실질이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실질 GDP 증가율이라는 말은 있어도 실질 경제 성장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을 뜻한다. 물가 상승률 각각 4%, 3%다. 그럼 이렇게 M 퍼센트, V 퍼센트, P 퍼센트, V 퍼센트라고 한다면 물가 상승률은 3%, 경제 성장률은 4%, 합은 7%. 그렇죠? 네. 그리고 화폐 유통 속도 증가율이 2%라고 한다면 여기 통화 증가율은 5%. 유동성 선호 이론에서 화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회비용과 관련 있는 것은 이자율. 이자율이 높아지면 화폐의 수요는 감소하고 물가 수준은 재화 서비스의 거래에 필요한 화폐의 양이 되므로 물가가 높아지면 화폐 수요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1번. 유동성 함정. 돈을 아무리 풀어도 이자율은 변화가 없을 거야. 왜? 앞으로 이자율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면서 화폐를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이 바로 유동성 함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통화 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하지요. 네. 그리고 이자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대해서 무한 탄력적입니다. 네. 화폐 보유에 대한 비용이 아주 크다. 이자율이 너무나 낮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주지도 않는 거야. 그렇죠? 비용이 크지 않고요. 유동성 함정에서라도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자 이거 보세요. 명목 이자율이 아무리 낮은 수준이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는 충격을 준다면 실질 이자율은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증시고 생산물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4번. 그래서 우리가 학습 시간에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 뭐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된 것이죠. 생산량이 자연률 수준에 있는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이에 대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죠? 이 국가에서 발생할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야, 그냥 일단 M%, V%, P%, Y% 뭐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것을 쓰게 되면 뭐 화폐 유통 속도가 변화가 없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GDP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율 올라가게 된다면 실질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렇죠? 따라서 GDP에 변화가 없으니 노동시장에서도 변화가 없고 노동시장에서도 변화가 없으니까 실업률도 변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생산량 수준은 장기적으로 변화가 없다. 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화폐는 하나의 베일이다. 물가 수준이 상승하지만 실질 화폐 잔고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돈 많이 갖고 다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총 공급국선이 우상향하므로 총 수요국선의 이동은 물가와 총 생산에 영향을 준다. 그것은 단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장기를 얘기하는 거죠. 통화 공급에 의한 총 수요 증가 요건은 기대 인플레이션에 의한 단기 총 공급 증가로 인해 사라진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단기 총 공급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증가가 아니다. 그래서 5번. 다음은 A국 거시경제에 대한 고전학파 모형이다. 뭐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자, 이 문제 풀 때 여기 피셔 방정식이 써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우리하고 조금 이제 다르게 써 있는데 여기 I가 명목 이자율이고 실질 이자율이야. 그런데 이거를 다 자세하게 쓰면 뭐 전개시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딱 쓰고 하십시오. 이렇게요. 네. 여기 이렇게 써봤자 더 자세하게 계산하려고 하다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도 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 없잖아요. M%, V%, P%, Y%, 통화량 증가율 8%, 화폐 유통 속도 증가율 없고, 그렇죠? 국내 총생산 증가율 3%라고 하니 물가 상승률은 5%가 되고 물가 상승률이 5%가 된다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율이니 6%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명목 이자율은 얼마? 6%. 따라서 100달러를 빌리면 1년 후에 106달러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원금과 이자. 통화량 증가율이 10%이고 플러스 화폐 유통 속도 증가율이 마이너스 4%이고 물가 상승률은 모르고 그리고 실질 GDP 증가율이 5%라고 한다면 이놈은 1%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